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좀 영상을 녹화 중이라 인사를 다시 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하고는 개론이랑 법규 두 개를 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공부 그렇게 하셔서 들어가시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승진에서는 법규, 그래서 법령 2인데요.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기본법이랑 그 소방 시설 설치에 관한 거, 그다음에 화재 예방, 이게 원래 법은 그 제목이 하나로 돼 있거든요. 아마 아시겠지만 혹시 그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서 공부해 보신 적 있죠? 지금 공부하시면서 그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어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많이 활용들 하시는데 법의 이름이 아마 이제 좀 길어요. 화재 예방, 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법령 2에서는 화재 예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방시설법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좀 쪼개놓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올해까지만 그 하나의 법으로 시험을 보실 거고요. 내년에는 이제 이 법이 또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년 시험을 이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갈라져 있는 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이제 시험 보시는 날짜가 이제 다음 달 초니까 그 두 개로 갈라지는 거는 12월 달 시행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올해까지는 이제 하나로 돼 있는 법으로 시험을 보실 거고, 이제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법이 이제 갈라진 걸로 준비를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법은 원래 기본법 그대로 가는데, 그 안에서 또 그 화재 조사가 또 따로 별도로 법령이 또 따로 빠져나가가지고, 아마 지금까지는 그게 이제 6월 달에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 적용을 할지 아니면 이제 안 할지는 이제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지만, 아마 종전거에서 그대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법이랑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거. 그래서 제가 오늘 할 거는 소방 기본법이랑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름 길었던 거 화재 예방, 이게 좀 길어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원래 이제 하나의 법인데, 이거를 이제 보니까 소방시설이랑 화재 예방이랑 이렇게 또 따로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하나고,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얘가 두 개로 내년에 이제 잘라지는데, 이거는 12월 달에 시행이라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렇게만 공부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에 해당하는 법을 오늘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해갖고 2회차를 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25개씩 이렇게 문제를 좀 풀면서 해설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물러가고요. 이제 다음 공무원법과 관련된 거는 또 다른 교수님 모셔서 또 소개를 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전술은 또 아시겠지만 김경진 교수님 오셔서 또 소개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지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떨려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만 가르쳐봤지, 이렇게 현재 계신 분들은 이제 처음 또 접하는 과정이라서 좀 실수가 있어도 많이 양해 좀 해주시고. 공부는 얼마나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준비를? 저는 3월부터. 그럼 꽤 많이 하셨네요, 준비. 네? 중간에 좀 많이 쉬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문제 바로 좀 풀어보도록 하는데, 한번 그 프린트물 받으셨을 때 이렇게 좀 풀어보셨죠? 난이도는 어때세요? 풀만 하시죠? 깔끔하게. 그러세요? 그래서, 자, 아무튼,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자, 이제 문제 푸는데요. 자, 1번. 자, 우리 기본법입니다. 이제 원래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법령은 항상 다 이렇게 무슨 법에서 말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제시를 또 해주니까요. 이게 어느 부분의 문제냐 이런 걸 또 고민은 크게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기본법에서 자, 우리 조문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소방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가론에 들어갈 말을 찾아라 그러는데, 사실 이게 업무상 어서 정한다 이게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시험에서는 이런 걸 또 꼬투리 잡는 경우들이 또 있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냐, 행안부령으로 정하냐, 시도조례로 정하냐, 청장이 정하여 구시하냐, 이런 식으로 마지막 말을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보통 그 시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홍보, 이게 전부 다
뭘 얘기하느냐? 소방의 업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걸 이렇게 다 하실 건데. 자,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뭐 기관 설치에 대한 것. 자, 우리 여기서는 이제 소방 기관 설치에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뭐 소방 기관이라고 하면 뭐 지금 종사하시는 뭐 서나 센터나 이런 거 다 이제 그런 건데. 자, 이런 설치에 관한 걸 어디서 정하냐라고 하면 원래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뭐 기관 이렇게 해서 이거 전부 다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 좀 기억을 하시고, 이게 좀 헷갈리실 게 뭐가 있냐면 소방 기관 설치에 대한 거는요. 네, 소방 기관 설치. 요거는 대통령령. 그다음에 헷갈리실 만한 게 이제 그거 있어요. 소방 장비, 뭐 분류, 표준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소방력도 있어요. 소방력 기준에 관한. 이렇게 나오면 소방력은 뭐 다 인력하고 장비 등 이걸 이제 소방력이라고 하는데, 이 소방력에 관한 기준들 이런 것들에 관한 거는 전부 다 또 행안부령이다 이제. 행정안전부령.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이게 말이 길어서 이걸 좀 줄여서 하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다 그렇게 쓰니까 행안부령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방 자동차 등 뭐 표준 장비의 분류, 뭐 표준화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소방 자동차 등 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이런 거에 관한 것들은 뭐 어디서 정하냐 이러면, 이건 옛날에 행정안전부령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법령에 보면 이게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끝트머리가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냐, 행안부령으로 정하냐, 아니면 따로 법률로 정하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요 부분이 좀 헷갈리실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제 보셔야 돼요. 기관 그러면 이제 대통령령, 소방력 힘력자니까요. 그러면 이제 행안부령. 자, 여기 장비를 좀 세분화하고 분류하고 표준화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이건 이제 원래 소방장비관리법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장비관리법이라고 명시를 안 해놓고요. 그냥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명기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8조에다 가시면 있어요. 8조에 요게 아마 1항에 있을 거고요. 요게 아마 3항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분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자,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에 자, 소방기본법에서 또 이제 시행령상, 그러니까 보통 위에 거는 이제 법이라고만 했고 1번에서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법하고 같은 법 시행령상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법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시행령까지 다 포괄해서 이제 생각을 해달라 이런 문제고요. 자, 그래서 소방기술민원센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부를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령하고 규칙까지 꼼꼼히 좀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교재가 없어서 지금 해설은 뒤에다가 프린트로 붙여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2번 해설에 이렇게 좀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답은 일단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3번이냐? 자, 요 소방기술민원센터라고 하는 거는 설치된 이유가 뭐 아시겠지만, 이 설계나 시공, 그러니까 소방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 법령 해석을 좀 요구할 때 서나 센터를 이렇게 꼭 전화를 하셔가지고 담당자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시는데, 담당자분들이 그때 뭐라고 딱 얘기를 한마디 해주면 그게 거의 딱 박혀버려서 그지 또 법령 해석을 또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이게 센터를 하나 설치해서 그렇게 이제 법령 해석과 관련된 이런 업무만 좀 전문적으로 시키고자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만들게 돼 있냐면 청장 또는 이제 본부장이 만듭니다. 그래서 3번에서 틀린 이유가 뭐냐면 센터장은 여기 이제 주체가 틀렸어요. 센터장이 뭐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에다가 소속 공무원이나 이런 좀 파견을 해달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청장 또는 이제 본부장이, 그러니까 요 두 사람이 이제 요구를 하는 거지 센터장이 요구하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행령 1조의 2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올해. 그래서 올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거라 자, 또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한번
교재에 다 있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 좀 해주시고, 그 업무적인 것도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업무적인 거. 그래서 그 시행령 1조의 2 3항에 보시면 업무가 이제 한 5가지 업무가 이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도 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3번 문제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법 시행령상 자 시행령까지 다 했을 때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자, 이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은 청장이 5년 주기로 수립을 하는데 거기 1번에 보시면 청장은 수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통보를 한 사람이 청장이니까 당연히 그걸 받은 사람인 그 시도지사나 아니면 이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뭔가를 또 만들어서 보고를 누구에게 하게 돼 있냐면 명령을 한 사람한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2번 지문을 보시면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서 왜 엉뚱하게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겠습니까? 청장이 분명히 계획을 만들어서 보냈으면 당연히 청장한테 줘야지 이걸 엉뚱한 사람한테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완전히 그 암기가 안 돼 있으시다 하더라도 문맥상 조금 어색하지 않느냐. 그래서 2번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틀린 거고요. 나머지 종합계획에는 이런 업무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법에 가시면 업무가 한 6가지인가 이렇게 이제 쭉 써 있습니다. 좀 요것도 일단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그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업무까지는 뭐 싹 숙지하라고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승진에서는 제가 문제를 좀 봤더니 좀 구석구석에서도 문제를 좀 출제하는 이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업무도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자 같은 소방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법을 쭉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법으로 넘어가는데, 자 비상소화 장치 설치 대상 지역 있는 대로 모두 고르세요라고 그랬습니다. 뭐 비상소화 장치는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실제로 얘기만 했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뭐 소화전, 급수탑, 뭐 저수조 강의를 하는데 뚜껑을 안 열어봐서 잘 모르겠고, 소화전은 뭐 길거리에 이제 가다가 보면 서 있으니까, 요새는 옛날에는 이렇게 바리케이트식으로 이렇게 좀 쳐놨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쳐놓더라고요. 그냥 먼지 뽀얗게 앉아 있고, 그 인도 그 보도블록에다가 그냥 색깔만 칠해갖고 주정차 금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써놓고 말던데. 그래서 그 진짜로 옆에다 차 세워놓으면 끌려갑니까? 소방활동 하시는데? 인원이 들어오면. 아, 그래요? 맞다. 저번에 박 교수님인가? 누가 민원을 한번 넣었대는데, 박 교수님 아니면 다른 교수님이 이제 소방차가 자동차가 서 있어서 민원을 넣었대요. 그랬더니 큰 차가 오던데요? 큰 차가 오더라고. 소방차는 큰 차밖에 없다고 그러시던데, 당연히 큰 차밖에 없죠. 그래서 자, 어쨌든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 함이랑 그다음에 이제 소화전, 그다음에 그 함 안에 뭐 호스라든가 관창 이렇게 이제 넣어놓은 거고, 이거를 이제 누가 설치하게 하느냐, 누가 설치하냐라고 하면 시도지사가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소방 용수 시설하고 비상소화장치 요거를 설치권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이거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비상소화장치를 어디다가 설치해야 되냐라고 하면 장소가요, 설치 장소가 이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설치할 수 있다. 이게 또 법이 또 이게 또 장난스러운 게 이게 뭐냐면 재밌는 게, 설치할 수 있다면 설치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는데요. 얘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하는 거고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주로 아까 얘기했던 소화전이라든가 급수탑이라든가 저수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급수탑은 저도 옛날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요 근래는 이게 잘 또 안 보여갖고 보셨나요 혹시 급수탑은? 업무적으로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게 지하에서 배관이 올라와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밸브가 이렇게 달려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다 우리 저기 물을 비축하는 시설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물탱크차나 이런 데 물이 떨어지면 가서 이제 물을 길러오기 위해서 이제 군데군데 이제 박아 놓은 건데, 이것도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주거 지역이라든가, 상업 지역이라든가, 공업 지역, 이런 지역 안에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지역 안에 대상물이 이렇게 있다. 이 소방 대상물로부터 자, 수평거리 100m 안에. 그러니까 수평거리는 옆에 또 다른 건물이 있어도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리. 직선거리라고 하는데요. 수평거리 100m 이내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반경을 둘러서 요 안에는 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m 안에 만약에 여기 소화전이 있던, 이쪽에 뭐 저수조가 있던, 뭐 급수탑이 있던, 세 개 중에 하나 설치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쪽 대상물. 자, 얘도 마찬가지 전체가 다 주상공 지역이다. 자, 주거 지역이다라고 하면 얘도 이렇게 이제 반경을 둘러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를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없으니까요. 얘도 여기다 이제 설치를 하나 해줘야 돼요. 여기다 설치하면 얘는 이제 두 개가 되니까 뭐 아시겠지만 여기다가 뭐 저수조를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놓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애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다 시도지사가 설치를 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신 관리는 본부장 서장이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아마 여기 업무적으로 뭐 나가셔서 점검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뭐 대부분 소방 용수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뭐 토지의 높낮이, 고저라든가 아니면 대략적인 그 건축물 등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교통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이 소방차가 과연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는 도로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또 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이게 소방 용수 시설 조사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 조사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부장 서장이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그거를 2년간 또 보관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뭐 어느 날 나가서 뭐 점검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자, 일단 요게 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럼 이 비상소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면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런 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화재경계지구라는 게 있는데, 화재경계지구는 말 그대로 불이 날 만한 확률이 크거나 아니면 불이 한 번 나면 피해가 좀 클 것 같은 이런 예상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 이런 데는 이제 뭘 할 수 있냐? 비상소화 장치를 또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이 가능한 대상 지역들 중에서 여기는 화재경계지구다라고 이제 지정을 해놓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이 가능한 지역들도 이 비상소화 장치 설치 장소로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자, 리을에 보시면 시도지사가 비상소화 장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이제 요게 첫 번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기역, 니은, 디귿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요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이 가능한 대상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뭐라고 되냐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자, 우리 화재경계지구 그러면 지정이 돼야 되는 가급적이면 지정을 해야 되는 지역이 어디냐? 이게 지금 8군데가 있는데, 화재경계지구 대상 지역. 자, 그리고 참고로 화재경계지구를 이제 지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정권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것도 시도지사가 또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지정을 못했다 이러면 또 우리 청장이 지정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또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이 일단은 제일 먼저가 이제 시장 지역. 그 다음에 이제 2, 3, 4는요 공통점이 있는데 요거 세 개는 그냥 지역이 아니라 밀집한 지역이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밀집한이라는 말이 빠지면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공장, 창고,
등이 밀집한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목조 건축물 또는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이렇게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이게 산업단지인가요? 산업단지. 참고로 산업기술단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기술단지는 아니고 그냥 산업단지. 그 다음에 6번째가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숙지 다 하셨나요? 다 하셨는데 이거 시험 범위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숙지를 이제 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소방 시설, 그 다음에 소방 용수 시설 또는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이 미흡한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없는입니다. 근데 이 세 개가 동시에 다 없다는 게 아니라 뭐 아시겠지만 이게 또는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얘가 없거나 이렇게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 동시는 아니고 만약에 여기 및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건 세 개가 다 동시에 없을 때 지정한다 이런 뜻인데 또는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는 너나 아니면 너나 다 이렇게 해서 어떤 거 하나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은 청장이나 본부장이나 서장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런 데들은 뭐 청본소가 직접 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 요청하겠죠.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가 지정하겠죠. 그래서 이런 대상 지역. 그래서 여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대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자, 이렇게 골라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 잘 해주시고. 자, 5번입니다. 자, 기본법 16조 3에 보면 소방대의 생활 안전 이런 거는 안 틀리시겠죠? 우리 시험 소방관 되고자 준비하시는 우리 친구들은 외우려면 막 이제 써서 외워야 되는데 여기는 다 업으로 갖고 계신 거라서. 예. 자, 저도 바로 앞집이란다. 저 아파트 바로 옆에 보면 소방서가 있는데요. 전 집이 인천입니다. 혹시 또 다 서울에 근무하시나요? 인천이세요? 어디 근무하세요? 서부에. 서구요? 저는 계양구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바로 계양소방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유치원에서 많이 저 견학도 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그 꼬맹이들 이렇게 데려놓고 이렇게 뭐 또 하시고 차 다 빼놓고 또 뭐 정비하시고 뭐 훈련하시고 옥상 보면 뭐 구조대 분들 뭐 훈련하고 막 그러시는 모습도 보는데 뭐 안 볼 수 없고. 근데 좀 안심이 되는 게 뭐냐면 가까우니까 그래도 신고 들어가면 좀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는 이게 골목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들이 워낙 많아서요. 이게 밤에 불나면 그냥 죽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소방차 들어오는 거 기다리다가 아주 목 빠질 것 같아요. 그 주정차하면 안 되는데 밤 되면 뭐 찾을 데가 없으니까 아주 뒤로 딱 한쪽만 주차하면 모르겠는데 양쪽에 주차하니까 우회전 절대 안 됩니다. 좌회전도 안 되고 저기 이렇게 크게 돌아서 직진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직진도 힘들어요. 딱 승합차나 이런 거 정도 들어올 사이즈밖에 안 나와서 아마 거기 다 긁고 들어오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좀 가까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우리 꼬맹이들이 또 저희 딸이 2명 있는데 소방차 저녁에 한 6시, 7시 이렇게 되면 또 훈련하시는지 뭐 출동인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가면 베란다 이렇게 매달려 갖고요. 소방차 간다고 둘이서 매달려 갖고 구경하는데 아빠 큰일 났어 막 이래요. 왜? 그러면 소방차 막 가.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진짜 상황인지 훈련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법에도 사이렌을 울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 무슨 큰일 났나 보지 이제 그러고 마는데 매달려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 보면 귀엽습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많이 크진 않아요. 제 11살하고 8살입니다, 이제.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 꼬맹이들이라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 작은 애가 창문에 매달려갖고 구경하면 귀엽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뭐 이런 생활 안전활동, 뭐 현직에 계시니까 당연히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래도 좀 실수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
그 생활 안전 활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 활동하고 요 두 개를 또 혼합해서 문제가 나오면 잘 골라내실 줄 아셔야 되고. 근데 지원 활동은 대부분 끝에 지원 활동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그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그러니까 시행 규칙에 나오는 세 가지 말고는 웬만하면 또 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 답은 3번이고요. 자, 6번에 청본서가 실제로 이제 그 교육 훈련을 시키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이제 1항은 여기 이제 문제가 2항인데요. 1항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 대원들에게 필요한 이제 소방 교육 훈련을 실시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2항은 다른 우리 꼬맹이들 이런 대상으로 소방 교육 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걸 할 때는 반드시 또 그 기관의 장들과 또 협의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 대상자가 아닌 걸 찾는 겁니다. 그 대상자는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꼬맹이들. 그래서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유치원 같은 데 있는 뭐 유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아교육법, 유치원 유아,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영아랑 유아, 뭐 영아는 3세 미만이고 뭐 유아는 그거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교육을 안 시킬 거냐? 하겠죠. 정기적으로 거기서 어떻게 잘 할 건데. 자, 그 다음에 요거 대상자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그거 넘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소방대원들에 대한 훈련 교육도 시킨다고 했으니까요. 그 훈련 교육 안에 뭐가 있는지도 숙지를 또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받는 훈련이 화재 진압 훈련, 그 다음에 이제 인명구조 훈련, 응급처치 훈련, 인명 대피 훈련, 현장 지휘 훈련, 이렇게 이제 5개가 있고, 그 중에 한 가지는 업무 분야 상관없이 다 모든 소방공무원이 받아야 될 훈련이 인명 대피 훈련이고, 그 다음에 위경령정 이런 분들이 받으시는 게 이제 현장지 훈련이고, 오로지 소방관 분들만 받으시는 거죠. 대상자가. 왜 그러냐면 그 위에 나머지 4개 훈련은 의용소방대원도 있고 의무소방원도 있는데, 마지막 현장지 훈련은 그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소방관들만 이제 받는 훈련이고. 자, 그렇게 비교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7번 소방대장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보통 우리가 소방대장이라고 하면 용어 정의상으로는 본부장, 서장 등 화재, 뭐 구조, 구급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소방대장이라고 할 텐데, 본부장, 서장으로 딱 한정 지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현장에 또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방대가 아닌 사람을 지휘할 때는 소방대장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소방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이제 3 사람만이 소방대라고 이제 칭할 수가 있는 거라서. 자, 그러면 소방대장이 나오는 구간은 딱 5군데 구간밖에 없습니다. 우리 소방기본법상에서 다른 데나 아니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전체 범위에서도 우리 소방대장이라고 표현이 나온 거는 딱 5군데인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데가 이제 소방 활동 구역을 설정하는 거. 그래서 소방 활동 구역 설정은 그냥 소방대장은 뭐 이렇게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소방 활동 구역 설정, 그 다음에 이제 소방 활동 종사 명령, 뭐 이런 명령을 뭐 자주는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화재를 진압하라, 또는 뭐 화재가 번지지 않게 해달라, 아니면 사람을 구출하는 일, 이런 거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거 이제 소방활동 종사명령. 여기에 이제 본부장, 서장, 대장 이렇게 또 대장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강제처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처분할 때 이런 명령권자가 또 본부장, 서장, 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난명령, 피난하세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위험물에 대한 시설을 처리할 때, 뭐 수도, 뭐 가스관, 막 이런 걸 뭐 장군다 이런 거 할 때 명령권자가 또 본부장, 서장, 대장이죠. 그래서 그렇게 딱 5군데에서밖에 대장이 출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장이 나오고 다른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이런 거를 설치하는 거는 시도지사인데, 이런 거를 또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런 거 유지 관리도 어쨌든 다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 서장이 하는 거는 유지 관리라기보다는 그냥 조사, 이런 거를 하는 거고, 유지 관리는 또 시도지사, 그러니까 설치 유지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보면. 그래서 설치 유지 관리는
시도지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여기는 대작이 안 들어갑니다. 자,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2번, 요게 이제 강제 처분이죠.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된 물건이나 차량을 이제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번, 요게 이제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 이런 것들에 대한 명령권자가 또 본서대, 본부장, 서장, 대장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요게 이제 소방활동 종사명령이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니면 이제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걸 이제 종사명령이라고 하고 이 소방활동 종사명령을 할 때는 반드시 방화복 등 필요한 보호장구도 지급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활동을 잘 하시면 그분들에게는 또 시도지사가 수당으로 또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조문이 돼 있죠.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수당을 못 받는 사람, 이런 것들이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은 했지만, 돈을 못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대장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소방활동을 시켰어요. 근데 소방관보다, 와, 더 빠릿빠릿하고 불도 더 잘 거예요. 그래서 스카우트 하고 싶어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건물주다. 이러면은 당연히 돈 안 주겠죠. 자기 거 자기가 지키는데 그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인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불을 낸 사람 실하든 방하든 일단 이제 불을 낸 사람에게는 아무리 소방활동을 잘해도 돈은 못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일대가 다 이제 반짝반짝하는 거 많이 팔잖아요. 여기 1층도 지금 문을 닫아서 그렇지 이 반짝반짝하는 걸 많이 팔아요. 근데 이런 건물에서 만약에 불 났는데 예? 일반인들을 데려다가 불 좀 꺼라 이렇게 했더니 들어와 갖고 불은 안 끄고 호주머니에다가 뭔가 막 자꾸 이렇게 쑤셔 넣고 그런 사람 돈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물건을 훔쳐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돈 안 줍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쉽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자 8번이죠. 자 8번 문제는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누구는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건데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이게? 쭉 해서, 사용을 제한하는, 이것도 강제 처분이죠.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사람을 구출하거나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더라. 그러면 소방 대상물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강제 처분입니다. 그래서 명령권자는 본부장, 서장, 대장입니다. 그래서 청장은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9번.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이런 거는 아마 직접적인 업무 관계가 아니라 잘 암기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암기는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설서에도 6가지 업무 써놨는데요. 주로 이제 안전원에서는 누군가가 이제 시키는, 이게 이제 뭐, 위탁하는 뭐 이런 업무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홍보라든가, 뭐, 간행물 발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일부 그 소방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교육이나 조사나 연구, 이런 것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우리 벌칙. 아마 요것도 잘 안 외워지실 수도 있는데, 벌칙이 너무 많죠. 그래서, 소방활동을 막 방해하거나 위력을 행사해서 못하게 막았다거나 이러면, 이제 5년에 5천입니다. 근데 실제로 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 5년에 5천을 맞으신 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교육할 때도 그러는데 우리 소방 공무원 준비하시거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착하셔갖고, 예? 이걸 고소 고발도 안 하고, 예? 그래서, 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농담삼아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차가 앞에서 못 가게 가로막으면 이 소방차도 이렇게 뭔가 앞에 뭔가를 하나 장착을 해갖고 그냥 확 밀어버리고 그냥 가버리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자, 이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헤어지실 거예요. 예. 근데, 일단 또 하나 좀 법이 이제 개정된 거지, 그죠. 우리 법이 개정된 게 아니라 형법이 아마 개정이 된 거라서 그 감경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죠. 뭐 심신미약이라든가 약물로 인해서, 뭔가 이제 일을 저지르면, 야, 이 사람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했구나. 그래서 형법에 또 감경을 해주는 그런 조문들이 있는데, 그 감경 대상이 안 되는 게 우리 이제 소방법에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폭력이라든가 이런 걸 행사해서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에 5천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나 그때 술 먹어서 정신이 없어서 나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 법에는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형법에 또 이렇게 개정이 돼서 그 내용이 우리 소방기본법 벌칙 조문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반가운 소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뉴스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도 많은데 뭐 다들 뭐 아실 거니까 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여기도 옳지 않은 거는 4번인데요. 화재, 재난재, 급하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서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자, 이렇게 가는 건데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읽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게 딱 얼마다 이렇게 누가 얼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양이 많아 보이고. 그래서 일단은 덩어리로 외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기본법상 조문에 얼마짜리들이 있느냐부터 먼저 그거부터 일단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기본법에는 있는데 두 번째 법에는 또 없는 벌금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내용을 보는 순간 이거는 지금 무슨 법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 법에는 요런 벌금에 대한 거는 없지.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그래도 좀 골라내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1번은 이제 다음 법으로 넘어갔죠. 자, 화재 예방 소방선 설치 준비, 이게 원래 이제 하나의 법률 이름이고, 여기 이제 화재 안전 정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옳지 않느냐? 자, 참고로 우리 그 뭐 계획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수립되느냐, 요것도 잘 숙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무슨 기본 계획, 끝에 말이 이렇게 끝나거나 아니면 무슨 종합 계획, 이런 식으로 끝나는 계획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누가 만드느냐는 뭐 당연히 따로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수립 주기가 거의 대부분 5년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기본 계획, 무슨 종합 계획 이렇게 나오면 거의 대부분 5년마다 수립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본 계획이나 종합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는 계획들이 있어요. 이거를 뭐 세부 계획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시행 계획이라고 이렇게 읽거나, 아니면 무슨 집행 계획 이렇게 나오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의 이름 앞에 이런 말들이 붙는 이런 것들은 얘보다는 좀 밑에 계획이라서 요거는 주로 매년입니다. 매년 수립 시행한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3년짜리다 뭐 4년짜리다 뭐 10년짜리다 이런 거는 우리 소방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이름 끝에 기본, 종합 이렇게 들어가면 5년, 세부, 시행, 집행 이러면 이제 매년, 이렇게 해서 구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1번은 틀린 게 이제 10년마다 이렇게 돼요. 화재 안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이라고 끝났기 때문에 5년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자, 시간이 벌써 절반이 나갔네요. 자, 이제 좀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자, 12번. 11번은 답이 1번이고요. 12번은 이것도 이제 명령권자 집어넣는 건데요. 청장, 본부장, 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 특별조사 대상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는 소방 특별조사에 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또 선정하기 위해서 소방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자, 그 소방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은 그 앞에 있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요. 본부장이죠. 본부장은 그래서 자, 그 소방 특별조사가요. 이제 지금 시험은 여러분들은 그냥 소방 특별조사로 시험을 보시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법이 또 바뀌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이제 뭘로 가느냐면 화재 안전조사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뭐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화재 안전조사를 하려면 또 화재 안전조사 위원회도 또 구성하고요. 또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다 보면 또 성능위주 설계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성능위주 설계. 이 성능위주 설계 대상이 지금은 몇 개 안 되는데, 이게 내년에 법이 또 이렇게 늘어나서요. 한 9가지인가 이렇게 또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늘어나게 된 게 지금 있는 거에 목으로 돼 있는 애들을 다 호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어떻게 읽으시는지 아시죠? 조, 항, 호, 목인데 이 가목, 나목 이런 것들을 뭐 3호, 4호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양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능 위주 설계가 지금은 뭐 평가단 이런 말이 없는데, 그 법이 바뀐 거 보면 성능 위주 설계 평가단?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현행대로, 소방특별조사에 대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소방특별조사 위원회를 꾸려야 되는데, 그 위원회를 꾸리는 사람은 이제 본부장이고, 본부장이 그 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한 7명 정도로 구성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이제 6명을 이제 선발을 해야 돼요. 위, 위촉을 또 본부장이 합니다. 그러면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 또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를 또 정리를 또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소방 공무원 중에서는 이제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 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인사로는 이제 소방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거나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이제 소방과 관련된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 석사 학위를 또 수역을 했다거나 석사 이상. 그 다음에 소방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이런 데서 5년 이상 또 소방 관련 업무에 또 종사하셨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분들 그 교육기관 있죠. 그 소방 공무원 교육기관, 뭐 중앙소방학교나 지방소방학교 아니면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 교육이나 연구 분야로 소방과 관련된 그래서 5년 이상 교육이나 연구 활동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 특별조사 위원회의 또 위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또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법에는 항상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 분야에 관련이 있어서 참여를 하시게 되면 또 수당, 여비, 경비는 뭐 지급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분들만 돈을 주겠다는 건데 그런 건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업무는 업무대로 하시고 또 다른 것도 하시면 돈도 좀 더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3번 본부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자 13번 요거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하고 운영하는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게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구별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요. 자, 청장이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하거나 운영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래서 그 마지막에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단원을 포함해서 단장을 포함해서 단원이 21명입니다. 그 중에 단장이 누구냐라고 하면 청장이 임명하거나 이제 위촉합니다. 그래서 자 2번이 답이고요. 자 14번 계산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용 인원 산정에 대한 그 면적당 인원을 숙지를 안 해놓으시면 이거 못 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상이 우리가 숙박시설이냐 숙박시설이 아니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면적당 한 명당 이제 면적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숙박시설이면 이건 또 이제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침대가 있느냐 또 침대가 없느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침대가 있으면 여기는 침대 수를 일단 계산합니다. 침대 수를 계산하고 여기에 그 숙박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수를 이렇게 합산합니다. 자, 그리고 침대는 2인용이면 이거는 이제 2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침대가 없는 곳은 바닥 면적을 얼마로 나누냐? 3으로 나눕니다. 3제곱미터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을 3으로 나눠서 계산하고 여기에 이제 또 조심하셔야 될 거는 항상 종사자 수는 반드시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까먹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 아닌 경우를 얘기를 하면 숙박시설이 아닌 이제 특정 소방대상물인데요. 여기는 세 가지로 또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얘네들이 대상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처음에 이제 강의실, 그 다음이 교무실, 그 다음에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이런 데는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1.9제곱미터로 나누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대상이 강의실이거든요. 바닥 면적이 95제곱미터인. 그러니까 95 나누기 1.9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원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이제 강의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50명이 이제 수용 인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 면적의 합계가 지금 거기 나와 있는데, 밑에는 이제 조건들이에요. 그 화장실이나 복도나 이런 데는 계산하지 말랍니다. 계단도.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는 뭐 반올림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만약에 50.4가 나왔으면 그냥 50명인데, 50.5가 나오면 뭐 51명. 이렇게 이제 받게 된다는 거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강당이라든가, 문화 집회시설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운동시설. 이런 애들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4.6제곱미터로 나누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데는 또 뭐가 설치될 수 있냐면 의자가 설치되는데 이렇게 이동식 의자가 아니라요. 이게 박혀 있는 의자. 그러니까 고정식 의자가 설치되어 있으면 고정식 의자. 그러면 이건 당연히 그냥 의자 수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의자가 한 사람씩 앉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벤치에 있듯이 이렇게 좀 긴 의자다. 그러면 정면 너비를 긴 의자예요. 긴 의자. 긴 의자인 경우다 이러면 정면에서 바라본 너비를 0.45m로 이렇게 또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고 나머지 이거 말고 나머지 그 밖에 특정 소방 대상물은 그냥 3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돼요. 3제곱미터로. 그래서 요 표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마 암기가 다 돼 있으실 건데 이걸 이제 암기 안 하면 이제 이런 계산 문제는 계산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아시고. 자, 15번 재현설비 설치 대상. 요게 이 두 번째 법에서 가장 힘든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뭘 설치해야 될 대상, 뭘 설치 대상 이런 건데 대부분 이제 재현설비는 이제 소화활동설비니까 소화활동설비는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가 이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내 대상물에서 화재가 나거나 했을 때 우리 소방관들이 오셔서 장비를 쓸 수 있게 미리미리 다 이제 만들어 놔야죠. 그래서 재현 설비가 설치될 대상은 만약에 지하가라고 하면 뭐 대부분 지하 상가 같은 거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되는데, 자,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그 연면적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이제 바닥 면적의 총 합계를 또 우리는 연면적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문집, 종교, 운동 이런 거는 이제 무대부의 면적이 이제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문화집회시설 중 영화 상영관 같은 경우는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 이렇게 해서 특히 어느 부분을 좀 잘 숙지하셔야 되냐면 이제 소화활동설비 쪽을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소화활동설비 대부분 이제 관계인이 설치는 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은 우리 소방관들이 다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라서 소화활동설비 쪽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6번. 자, 우리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대상물이 또 있죠. 내진 설계. 그러니까 건축물의 내지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거고, 근데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 건물 안에서 또 화재가 발생할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건물 안에 있는 아직 뭐 관계인도 있을 거고 아니면 피난자들도 있을 건데 불이 나면 또 그 장비를 또 활용해서 불도 끌 수 있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좀 작동이 될 수 있게 설계하는 거를 우리는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진 설계 대상은 3가지 있습니다. 3가지.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옥내소화전 설비, 그 다음에 스프링 클러 설비, 그 다음에 이제 물 분무가 아니라 물 분무 등입니다. 등 소화 설비. 여기 스프링클러 설비 등 이거 안 됩니다. 이제 구별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소방 시설을 또 다 숙지를 하셨다면, 충분히 이제 구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연결 송수관 설비는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넘기시면 이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대상. 요 설치 대상이 내년에 보니까 아파트 기숙사 이런 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은 아직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자,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러면 어린이 회관은 아닙니다. 만약에 4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유치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린이 회관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줄이 반대로 4번 보기는 가다가 밑으로 내려갔네요. 그럼 어차피 쭉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요. 2000제곱미터 미만. 자, 그 다음에 18번째. 1시간 다 됐네. 자, 우리 그 특정 소방 대상물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되면 이것도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게 또 달라지는데, 증축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증축된 부분만 증축 당시거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증축 당시거를 적용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용도 변경이 되면 용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 변경 당시거를 적용을 합니다. 근데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문제는 뭐 1번, 2번, 3번, 4번, 4번이 틀렸는데요. 왜 틀렸느냐? 자, 문화집회 시설 중 공집관, 그러니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판매, 운수, 창고 이런 대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바뀌면 이거는 용도 변경된 부분에만 용도 변경 당시 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용도 변경된 부분과 기존 부분 전체에 대해서 변경 전 거, 그러니까 용도 변경 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실 건데 증축되는 경우는 원래 이제 기존 건물은 당연히 기존에 있는 소방법에 따라서 다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증축이 되면 이렇게 이제 건물이 위로 올라가거나 이제 증축이 되면 이게 증축되는 부분이고 요게 기존 부분이다. 이러면 당연히 증축이 될 그 당시의 법을 여기다 적용을 해야 돼요. 옛날 거 여기다 써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냅두고 여기만 적용할 거냐? 아니면 이걸 전체 다에다가 증축 당시의 법을 적용할 거냐? 이걸 이제 물어보면 증축이 되는 경우는 원칙상 이거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전체에다가 대상물 전체에 증축 당시 거, 증축 당시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칙이고 대신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부분을 포함해서 증축되는 부분도 증축 당시 거로 안 따라가도 되는 경우가 4개가 있습니다. 요것도 정리를 해 놓으시는 거고. 자, 그 다음 요거는 대부분 이제 뭐냐면 기존 부분과 증축되는 부분이 내화 구조의 벽과 바닥으로 완전히 구획됐을 때, 그러니까 증축되는 부분이 기존 부분에 영향을 거의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냅둬라, 그냥 냅두고 증축되는 부분에다가만 증축 당시 거 적용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문이라든가 이런 거, 방화문의 이름도 요즘 좀 바뀌었죠. 건축법이 바뀌어서. 옛날에 이제 갑종 방화문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갑종도 사실 옛날에 2가지가 있었거든요. 갑종도 차열이 있는 방화문이 있고 비차열 성능이 있는 방화문인데, 차열은 이제 열까지 완전히 막아주는데 얘는 문이 열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30분 이상 문이 열받지 않는 기능과 문짝에 불이 60분 이상 붙지 않는 이 2가지 기능을 겸비한 게 차열 갑종이거든요. 근데 얘를 지금은 이제 건축법에 뭐라고 바뀌었냐면 60분 플러스 방화문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비차열 갑종은 열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열기 따끈따끈은 하는데 방화문에 불이 붙지 않는 그 시간이 60분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열 성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은 있지만 문짝이 달궈지지 않게 하는 성능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뭐라고 바뀌었냐면 그냥 60분 방화문 이렇게 이제 건축법에서 명기상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을종 같은 경우는 을종은 이거는 당연히 차열 기능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차열로 가는데 30분 이상. 그래서 요거를 지금은 이제 뭐라고 바꿨냐? 30분 방화문 이런 식으로 이제 방화문 이름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저거 증축되는 부분과 기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해서 이게 기존 부분은 면제되는 거예요. 요렇게 4가지에 해당하면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전 거, 그러니까 변경 전 거로 그냥 냅두는 거. 변경 전에 거 적용하는 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에 이 갑종 방화문을 설치했을 때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갑종 방화문이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문짝 이름들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뭐 방화문도 차열 기능이 있느냐, 차열 기능이 없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성능이 또 달라져서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계단실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방화문들이 대부분 다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화문이 대부분 쇳덩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을 받으면 원래 뜨거워져야 되는데
안 뜨거워지는 시간이 30분 견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화문에 불이 붙지 않는 시간이 60분 이상. 그러면 이제 차열 성능까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짝은 굉장히 뜨거워지는데, 불이 60분 이상은 이제 불이 안 붙더라. 이러면 이제 60방화문. 뭐 이렇게 건축법에는 그게 명기가 돼 있어서. 자, 요거는 이렇게. 자, 4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4번은, 요게 왜 틀렸냐. 대략 용도 변경인데요. 이런 거죠. 두 번째.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어야 되겠네요. 용도 변경인 경우. 그러면 우리 대상물에서 어떤 A라는 용도로 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대상물의 용도들이 좀씩 다를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근린생활시설로 좀 쓰다가 다른 용도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용도가 변경된 부분이다. 이러면 이것들은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기존 부분. 그럼 이럴 때는 기존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요. 이 용도 변경되는 부분만 용도 변경 당시의 대통령령이나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또 예외 조문이 있어요. 예외 조항이 뭐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 안에 이제 그 4번 보기가 들어있어요. 4번에 보면 문화집회시설 중 공집관, 또는 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이런 데들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던 시설이었지만, 이거를 일정한 근무자가 근무하는 시설로 용도가 바뀌었다. 이러면 당연히 화재가 날 가능성은 적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 났다 하더라도 누가 냈는지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 용도 변경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기존 부분과 용도 변경되는 이런 부분 전체에다가, 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전체에 뭘 적용한다? 용도 변경 전, 바뀐 게 아니라 용도 변경 당시 게 아니라 용도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또 돼 있는 예외 조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 조문들도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좀 근데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외우시면 되냐면, 화재 위험성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외우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부분 뭐 소방 활동이 쉬워지거나 피난이 좀 쉬워지는 걸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천장이나 이런 데 벽 이런 데 그 가연물의 양이 만약에 이제 줄어들었다, 이러면 또 이제 안 따라가도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굉장히 많은 시설이 나옵니다. 뭐 다중이용소도 나오고 문화집회시설, 무슨 시설, 이런 시설들이 그 호 안에서만 바뀌면 상관이 없어요. 그 호 외적으로, 그 호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다른 시설로 바뀌면 상관이 없다. 그냥 이제 냅두라는 건데, 자기네들 걸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4호는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여기 이런 시설 외의 시설로 변경된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잘 확인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잠깐 좀 끊고, 현직에 계신 분들도 책상에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엉덩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19분부터 다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